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룡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많이 바쁘시죠? 연말부터 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바쁘셨던데. 예,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 돈 얼마나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결국 그거죠. 교수님께서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닥터 둠. 예. 마음에 드세요? 뭐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쵸? 제가 2007년 뭐 금융위기 미리서 좀 경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그거는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은. 그런데 그때 두 번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닥터 둠이라고 붙이는데요. 근데 저는 뭐 좋으면은 좋다. 예, 전에 그 진행하시는 거 김성진 기자께서 저를 그 닥터 데이터라고 제가 경제 데이터로 이야기하니까 네. 뭐 닥터 둠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024년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주셨던데요? 예, 그동안 세계 경제가 상고에 시달렸었거든요. 예, 소위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네. 그게 시달렸는데 올해는 그게 해소되면서요. 일부 경제신문에서는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보고요. 올해 꼭 기억해둬야 될 하나의 단어를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또 꼽으셨더라고요. 그건 예.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저는 뭐 기업이익이든지 투자자든지요. 올해 좀 변동성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중에 주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 중반쯤 조정 거치고요.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상당히 조정을 거치려고 봐요. 그랬을 때 현금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면 좋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 이익 안 나는 거는 이미 좀 팔아놓고 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좋은 기업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리젤런스 이런 단어를 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 3종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고하면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한때 그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랐어요. 가감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3%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낮아졌고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5% 장중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게 3.8%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뭐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5%에서 3.8%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금리도 조만간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3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아마 4월부터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작년에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 보였는데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중물가, 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중금리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 그래서 중달러. 아마 하반기 내년 가면요, 뭐 3저 현상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이제 안정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물가 상승이 많이 안정되리라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 가면은 미국 연준이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 11월에 2.8%였어요. 네. 물론 그 근원 물가는 아직도 3% 좀 넘어섰지만은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그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 초반 혹은 2%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근원 물가도 2% 초반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가 3%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뭐 상반기에는 2% 후반에 진입하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우리도 2% 초반, 한국은행 목표가 2%인데요. 뭐 거기에 접근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체감 물가는 우리 주부들께서는 물가 높다고 그러실 텐데요. 서서히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좀
낮아지는 추세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물가는 상승률은 떨어져서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보시지만 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건들 뭐 투자라든지 이런 재반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물가가 떨어진 요인을 봤더니 수요가 위축돼서 소비가 위축되니까 물가 하락은 곧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채권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채권 사신 분들은 그동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이 5%에서 뭐 3.8%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4.8%, 6%까지 갔다가 지금 3.2%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는 뭐 떨어질 여지는 없는데요. 예,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현재 2%인데 2030년 가면은 1% 안팎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여기서 좀 주춤거리겠지만은 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 멀리 보면 지금 채권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예,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누가 먼저 인하할 것인가. 예, 그게 미국이 먼저 3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연준은 물가가 안정된가를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무려 6차례나 1.5%포인트 인하한다는 겁니다. 더 앞당겨서 보시는 거예요? 금리 네, 제가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져 제가 빠르면 1분기 후반일 수도 있다. 빠르면 3월부터 인하하리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은행도 뭐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2% 안전이 될 때, 확신이 들 때 금리를 내리겠다 그랬는데요. 뭐 물가 상승률 앞서 말씀드렸으면 낮아지고 우리 경제는 사실 미국이 작년에 좋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올해 우리 경제 2% 성장하더라도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도입니다. 우리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저는 4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 기대하고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또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뭐 계속 좀 멀리 내다보고 채권 투자는 계속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해야겠다 했는데 벌써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미리서 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그 채권 비중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율 전망도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제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는 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네.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순부채가 한 GDP 대비 67%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 달러를 71% 보유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과 3분기 보니까 59%로 줄어들었고요. 특히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내년에 뭐 미국 금리 올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과 10월까지 국제 수입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보니까 우리가 상품 수지 흑자가 190억 달러 정도 났는데요. 그런데 투자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자 배당 소득이 무려 296억 달러나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1조 달러 이상 나가죠. 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뭐 주식 채권 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뭐 지금 금융으로 돈 버는 그냥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도 금융으로 돈을 벌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미국 주식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그래서 10년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이 더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나요? MSCI, 네. 예, 거기 우리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거를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을? 예. 우선 제가 지난 거 10년 단위로 이렇게 80년대 보니까요. 10년은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10년은 미국 주가가 올랐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1980년에서 89년까지 10년은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86년, 88년 우리 3조 왕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 IT 혁명으로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9년은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고요. 지난 10년은 미국이 워낙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으면 달러 지수였어요.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달러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하면은 우리 주가는 명목 GDP 유동성에 비해서요. 아직도 10%, 20%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미국 주가는 명목 GDP 유동성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가대평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61%를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맞아요. 유럽 주식 한 15%, 중국, 일본 한 3%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61%, 앞으로 달러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낮았다.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 61%는 너무 높다. 그거를 일본 하든지 유럽 하든지 중국이 작년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가 MSCI 평균 주가가 세계 주가 20% 올랐는데요. 너무 안 좋았죠. 중국 주가, 홍콩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홍콩 ELS 투자하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올해 또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 중국 비중, 선진국에서는 일본, 그 다음에 유로 비중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달러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금이랑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금 비트코인 투자자에서 10% 정도는 사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소 보니까요. 달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었어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 앞으로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작년에 2.4%, 올해 1.1% 안팎. 그러면 미국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금 가격, 비트코인 올랐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자산에 10%. 예, 투자 자산에. 투자 자산에.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식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은 나오거든요. 그다음 채권 사면은 이자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금, 비트코인 없죠. 이런 이자도 배당도 네. 없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너무 많이 투자하신 거는 바람직스럽니까 한 1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쁘네요. 미국 주식도 조금씩 옮겨올 준비를 해야 되고 금도 투자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되고 채권도 사야 되고 저도 많이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저는 1월 말 가가지고 주식 비중을 조금 좀 줄여놓고 1월 말에요? 예.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2월 3월 가면서 아마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덜 떨어지긴 해도 방향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월 말 2월 초 가면서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하시면은
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뭐 주식시장이 저는 이렇게 좋다고 또 뒤따라 추격 매수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멀리 보면요, 한 7, 8월까지 보면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보는데요.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마 3, 4월 무렵에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도 옥석 가리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그 주가가 지금 아주 대세 상승 국면 아니거든요. 박스권이니까 또 종목별로 굉장히 그 차별화가 심화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수출이 잘 되는 게 반도체하고 조선이거든요. 네. 예, 조선은 조금 더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저 바이오 헬스, 뭐 이쪽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작년에 저 코스피 평균이 2,500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한 2,800까지 상단이. 예, 그리고 뭐 하단은 뭐 2,450. 뭐 그건 아마 10월 무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뭐 3, 4월에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무렵이 제일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전망은 늘 어렵습니다. 아, 그러게요. 닥터 둠보다 닥터 데이터라는 별명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경제를 투자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데이터만큼은 좀 꾸준히 관찰을 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은 선행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선행지수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매월 그 10일 전후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이거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OECD께 좀 더 빨리 발표되고 통계청 거에 선행하기 때문에 OECD 한국 선행지수를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우리 선행지수가 정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 3,300 갔을 때였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계속 주식 비중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선행지수가 OECD 거는 작년 2월이 저점이었었어요. 통계청 거는 4월이 저점이었고요. 네. 선행지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선행지수가 올라가다가요, 조만간 주춤거릴 겁니다.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거든요.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인데 이게 선행지수 선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올라가다 12월에는 역전돼 버렸어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1년짜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거든요. 이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나 주가에 선행해요. 이거를 보니까 선행지수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래서 제가 2, 3월 주가가 조정을 벌일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 꼭 하나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월별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경제 변수입니다. 네. 네, 제가 그걸 보고 매월 그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 정도만 보시면요. 네. 우리 그 주식시장 흐름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은 경제 기초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고 최근에 개정판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제정석 좀 제목을 가하게 좀 달았습니다만은 그런 책 정석, 보시면서 경제의 정석 조금 더 경제의 기본 개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OECD에 그 매월 10일쯤 들어가면 OECD가 전 세계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뭐 한국 선행지수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굉장히 보도자료 깁니다. 쭉 넘겨버리시고 마지막 부분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그림만 보시면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올라가면은 야,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조금 더 선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예측치를 조금 보셔야 되죠. 뭐 예측하시는 분들 이런 견해를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견해를 반영해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사도 됩니까?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만전자 갈 때는 그냥 많이 10만전자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는 주식 팔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지 저는 10만 원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기다리면